안녕하세요, 샬리브라입니다. 제가 며칠 동안 이제 방송을 안 했었는데 이게 유튜브를 계속 하다 보면은 슬럼프가 올 때도 있어요. 제가 그렇다고 뭐 이거 광고 이거 유튜브 해가지고 돈을 벌면 얼마나 벌겠어요. 제가 사적으로 뭐 밑에다 레퍼럴 한다거나 개인적으로 뭐 어떤 코인사를 만나서 제가 코인 소개해주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근데 어쨌건 잠깐 쉬긴 쉬었는데 오늘 이제 주된 핵심 내용은 뭐냐면 다음 주에 미국 GDP 발표가 있어요. 1분기 GDP 발표가 날 거고, 그리고 미 연준 금리에 관한 그 추세 방향성이 또 결정돼요. 그것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에 아마 트렌드가 또다시 이제 변곡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되게 있고, 이제 그런 거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저는 원래는 암호화폐 장세에 2016년 초반에 이제 전면적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2015년 여름까지 15년 동안 금은을 계속해서 이제 모아왔던 사람이고, 제가 이제 한 가지 현실적으로 한 가지만 비교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2012년도에 피터 시프트 얼굴이고 2020년도에 피터 시프트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금에 관해서 이 사람이 이제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인플루언서 중에 이 사람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외에 로버트 기요사키라고 또 있어요. 부자 아빠, 뭐 가난 아빠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하고, 저도 이분이 쓰신 책을 보고 저도 금은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왔었던 사람이고, 또 한 명 이제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이제 은 강세론자거든요. 근데 마이클 말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찾아보시면 정보가 되게 많을 거예요. 이분들 정보만 많이 보셔도 금은 투자하시는데 많은 정보를 아마 얻으실 것 같고, 어쨌건 이 얘기는 이제 잠깐 뒤로 밀어놓고, 자, 현실적으로 2012년도에 자, 금이 보시면 1,700달러였다. 근데 2020년에 1,700달러였다. 8년이 흘렀는데 똑같다는 거죠, 가격이. 어쨌건 중간에 이렇게 하향돼가지고 되게 오랫동안 침체되어 있는 적이 있었어요. 어쨌든 가격이 수익률로 봤을 때 그냥 그렇죠. 근데 뭐 1,200달러, 뭐 1,200달러 때 금을 투자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수익이 낮긴 했지만 어쨌건 장투해가지고 별 볼 일 없었다는 거죠. 그 반면에 BTC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1달러였다. 근데 2020년도에는 지금 약간 소폭의 조정이 있어서 7,400달러대로 떨어졌는데, 어쨌건 이만큼의 수익률이 있었다는 거죠. 1달러가 어떻게 7,000달러가 됐겠어요. 그래서 향후 앞으로 만약에 8년 후에는 과연 금 가격은 얼마가 있고 과연 비트코인 가격은 얼마가 돼 있을까, 이런 거에 관해서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이민에 대한 트럼프의 금지는 노동력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민법에 관해서 강력한 이제 규제를 시행해서 멀티컬처 국가인 거를 이제 포기한다, 뭐 이런 식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아마 전면적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그 멀티컬처인 국가에서 그 이민자들이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기존에 막 인프라가 확장되고 실물 경제가 막 이렇게 부강하고 많은 기술자들이 필요할 땐 그런 이민법을 시행을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현물 경제가 축소되고 꺾이고 있는 상황에서 잉여 인력이 뭐가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민법을 강하게 규제한다. 근데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서 이민을 금지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이민이 줄어들 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자, 이런다고 이분이 이민에 관해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저는 실업률이 급격하게 줄어들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실업률을 줄이기 위한 무제한 양적 완화는 과연 도움이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기술의 급격한 진보, 자, 그것으로 인해서 잉여 인력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자, 재난기본소득은 정책으로서 향후에 10년 안에 분명히 자리 잡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 2년 전에 유튜버, 여름에 만드는 유튜브를 보시면 제가 그거에 관해서 이제 예언을 한 게 있어요. 근데 정확히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물론 암호화폐에 관한 거는 많이 그때보다 많이 제가 예측한 것보다 많이 떨어져 있는 건 사실이지만, 어쨌건 저는 중장기로 봤을 땐 되게 많이 수익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무제한 양적 완화 한다고 해서 저는 실업률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이게 근본적인 해법은 안 될 거다. 그리고 요즘에 제가 2달 전인가
해외에서 이제 시민권자로 진짜 오랫동안 있다가 자리 잡고 사는데 그 형이 이제 한국으로 넘어온 형이 있는데 그 형 얘기를 듣고 나서 되게 깜짝 놀란 게 되게 많은데, 제가 동양인 혐오 범죄가 되게 많이 급격하게 늘어날 거다라는 말씀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앞으로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시면 자녀들 교육 문제가 다 해결되신 분들은 아마 한국에 와서 사시는 게 제가 봤을 때 남은 뭐 노후 인생을 보내시기 아마 한국이 더 낫다라고 생각해요. 옛날 같지 않죠, 한국이란 나라가. 자, 그리고 이것도 그냥 현실적으로 한 가지만 이제 짚고 넘어가자는 의미에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월세 33만 원 넘게 받으면 건보료 폭탄 떨어진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연 2천만 원 이하도 과세, 세금보다 건보료가 세다. 피부양자로 남아 있을 수도 없다. 자, 이거 피부양자로 그렇게 한다고 해도 세금 내야 된다. 임대 수입이 연 400만 원 넘으면 사업자 등록하고 소득세 내야. 부담 줄이려면 임대사업자 등록해야 된다. 자, 이 무슨 얘기일까요? 이 얘기가 2016년도부터 나왔던 얘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앞으로 더 하겠대요. 월세 33만 원이면 거의 최저인데, 거의 그럼 대부분의 임대사업자라고 말하기도 뭐한 사람들 있잖아요. 100도 안 되는 금액대는 그 집을 월세를 준 사람들도 세금을 다 바쳐야 된다는 얘기야, 결국에는. 근데 현금 비율은 어차피 줄어들 거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는데, 현물 경제에서 지금 통용돼서 우리가 쓰고 있는 뭐 카드 결제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뭐 동전이 됐든 지폐가 됐든 점진적으로 줄어들면 결국엔 과세안에, 조세권에 다 포착될 거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예, 결국엔. 자, 이것도 그래서 어쨌건 지금 임대소득,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알아두셔가지고 잘 대비를 하셔야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다 포함될 것 같다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걸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고, 자, 여기 보시면은 주택시장에 관한 걸 한 가지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한국 같은 경우는 임대소득에 관해서 이제 조세를 매기겠다. 자, 그렇게 이제 소액 같은 경우도 매기겠다. 그렇게 나왔고, 자,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얘기가 하냐면, 여기 보시면 빨간색 그래프 하나 있죠. 분홍색? 짙은 분홍색? 전보 인덱스라고 해가지고, 2015년 말기부터 해가지고, 이거를 국가에서, 약간 돈 많은 어떤 그런 사람들한테, 론을 줘가지고 집을 많이 팔기 시작해요. 많이 이렇게 활성화되게. 근데 2020년 3월달 들어서는 이게 37%나 이게 감소를 급격하게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어떤 그 모기지에 관한 거는 이 하락률이 약간 적은데, 부자인 사람들이 집에 투자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많이 줄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거는 뭐 미국 자료이긴 한데 어쩌면 모기지에 국한된 어떤 그런 얘기이긴 한데, 전체적인 자산 시장의 트렌드의 변화에 관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례로 저 아는 형이 있는데, 그 형네 친형이 좀 약간 자산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뭐 몇백억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주유소도 몇 개 이렇게 운영하시고. 근데 그 친형이 이제 그런 말씀하셨대요. 현금을 요즘에 많이 확보를 해놨대요, 작년서부터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보시는 게, 현금이 필요할 가능성이 그런 시기가 분명히 올 거다. 그래서 본인은 현금 준비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동감은 하거든요, 그 말씀에. 그래서 어쨌건 지금 론 받는 사람들이, 모기지 받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는 그게 과연 향후의 주택시장에 어떤 거를 말하냐, 그런 거에 관해서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자, 암호화폐 장세에 관해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어쨌든 볼륨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와중에 급격하게 볼륨량이 상승하면서 급작스럽게 뭐 7,750달러까지 찍은 적이 있었어요, 요 근래. 그죠? 근데 윗꼬리가 길게 말리면서 7,500달러나 뭐 7,400대 수준에서 지금 횡보하고 있는 구간인데, 여기 이게 옆에서 사이드로 볼 수 있는 이게 그 볼륨량이거든요. 여기는 지지대가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소폭의 조정이 들어간다면 7,160달러에서 7,270달러? 이 언저리까지는 한번 떨궈질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급격하게 올라서 뭐 8,000불, 9,000불 때까지 보겠다, 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저는 홀딩하고 있는 분량이 90%가 넘기 때문에 올랐으면 좋죠. 오르면 좋긴 하겠지만, 어쨌건 잉여의 현금 보유 양은 항상 어느 정도 저는
항상 비축해 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암호자산 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그거를 어느 정도 이제 이 시장에 들어와가지고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시장을 보시면서 야 불장이다 막 이러실 분이 있겠지만, 좀 어느 정도 오랫동안 뭐 2, 3년 있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건지. 이게 어떻게 불장이라고 말을 하겠어요. 딱 크게 큰 목소리로. 자, 다우존스가 되게 지금 현재 조용한데, 하지만 이제 다음 주 들어서 보면 이게 증기처럼 휘발성으로 이제 증가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 막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폭락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왜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냐면 다음 주에 미국 GDP 발표예요. 그러니까 1쿼터 1, 2, 3월 달에 있었던 현물경제 실적이 GDP로 그대로 반영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주식시장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그리고 S&P 지수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그리고 그것이 비트코인과 커플링 장세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를 자세히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뭐 불장이다, 뭐 7,500달러 갔으니까 뭐 9,000달러 갈 거야, 뭐 이렇게 외치는 거는 좀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지금같이 불안한 전 세계 상황에서 좀 약간 위험률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다우의 30개 종목 중 거의 절반이 수입을 공표하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수요일을 맞이하고 1분기 GDP 전염병이 이미 미국 경제를 얼마나 황폐시켰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기자는 이렇게 로이터 통신에다 이렇게 이제 이 말을 썼는데, 어쨌건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뭐 현물 경제가 많이 축소돼가지고 그게 GDP에 그대로 반영돼서 주식시장이 되게 많이 꺾여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다우존스가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이제 침착해지면서 이제 주가가 끝나자 반등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4,700억 달러의 추가 부양책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반등이 있었죠.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이제 새벽에 이 장이 마감이 됐는데, 그러면서 사이드 횡보하면서 약간의 소폭 조정이 들어갔죠. 다우 황소는 다음 주가 다가오는 어닝 시즌, 그리고 1분기 GDP, FOMC 회의와 함께 변동성을 겪을 것입니다. 그 다우의 30개 종목 중 거의 절반이 수입을 공표하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수요일을 맞이하고 1분기 GDP 전염병이 이미 미국 경제로 오면 좀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고, 금요일날 다우존스를 감동시킨 것은 뭐냐? 갑자기 급작스럽게 금요일날 막 이렇게 주식이 상승을 했는데, 중소기업을 위해서 4,700억 달러의 경기부양책을 통과시켰다. 근데 주식을 잠깐 동안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그 영향은 다우존스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런 얘기인데, 어쨌건 저는 이것도 언발의 오줌 누기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 미국 주식시장 및 FOMC 미팅, 다음 주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수요일이 바로 그날입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금리 결정을 위해 만나고 1분기 GDP는 미국을 위해 공개될 것입니다. 1분기 GDP는 주목할 만한 인물이 될 것이며 경제 침체의 중력을 강조할 것입니다. 1월과 2월이 강세를 보인 지난 3주 동안 경제가 2,700만 일자리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잃어 3월에 활동이 중단되었습니다. 자, 얼마 남았는 실물 경제가 꺾었었나요? 그 결과들이 이제 다음 주에 나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회사, 4가지 회사를 이제 말씀드리면, 대표적인 게 캐터필러. 그러니까 이게 건설 장비, 그 광산, 가스터빈, 그러니까 현물 경제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캐터필러를 보고 주택시장하고 연관돼 있고, 얘네 화요일날 실적 발표, 그리고 보잉사,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 해외로 나가는 어떤 그런 거, 그리고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항공 노선이 편수가 되게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어요. 예전에 10개가 다니면 지금 1개만 다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미국이나 아니면 호주나 영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비행기가 제한적이라서 그 교민들이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적다고 제가 제 아는 지인한테 얘기를 들었거든요. 비행기를 타려고 티켓팅을 하려고 해도 그걸 할 수가 없대요. 지금 워낙 밀려있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수요일날, 그리고 애플사가 이제 아이폰 SE2를 얼마 전에 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장에 얼마만큼 반영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국내 원화로 따졌을 때 55만 원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통 그래도 폰 괜찮은 거 아이폰 사려면 요즘에 가격이 많이 올라서 150만 원은 줘야 되거든요. 올 연말에 아이폰 12 그거 맥스나 아니면 그거보다 좀 약간 그 인치수가 약간 큰 거 6.5인치 이상 되는 거 살려면 제가 봤을 때는 160, 170은 줘야 될 것 같은데 어쨌건 이게 55만 원짜리 폰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시장 상황이 되게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그거에 따라서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 이런 데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비트코인 시세로 와서 종합적으로 이제 간추려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면 7,700달러와 그러니까 얼마 전에 7,750달러까지 올라갔다 윗꼬리가 이제 말리면서 좀 약간 하락을 했죠. 8,300달러 범위는 2018년 1월달 이후에 1,500달러와 11,000달러 범위와 함께 가장 큰 저항 영역 중 하나로 사용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저항 수준인 7,900달러와 8,000달러는 BTC가 거부 없이 한 번에 두 수준을 모두 깨뜨릴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누누이 계속 말씀드리는 게 아무리 7,600달러 간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7,900달러, 8,000달러를 이거를 진짜 못 깨면 또다시 떨어진다고 이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어쨌든 지금도 박스권 장세에서 그냥 중간 정도 있다고 그냥 보시면 돼요. 불장이라고 막 이렇게 외치기보다는. 그러나 한 가지 변수는 지난 몇 년 동안 4월부터 7월까지 비트코인에 대해 꾸준히 강한 달이며 다가오는 어떤 반감기가 3개월 범위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5월 12일 날인가? 그때가 이제 반감기라고 알고 있는데 4월 달부터 7월까지 작년에도 아마 4월 달부터 7월까지 좀 약간 암호화폐 장세는 나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자, 금리 결정 시간에 관해서 일단 말씀드리면 4월 30일 자 1시 이거는 국내 시간은 아니에요. 그래서 4일 17시간 38분 남았다. 약간 소폭의 줄었겠죠. 제가 이거 녹음하는 중간에 이제 약간 딜레이 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보시면 CME FED 펀드에서 사람들이 이제 어디다 베팅을 많이 했냐면 88.2%가 금리가 0%에서 0.25% 정도, 그러니까 변동성이 많이 없을 거다라고 말한 데에 베팅을 많이 했어요. 11.8%는 0.25에서 0.5% 금리, 자 그렇게 베팅을 했고, 대부분의 어떤 시장 참여자 기관 투자가들은 금리에 관해서 변동폭이 없을 거다라고 이제 말을 많이 하고 있고, 다음 주에 또 미 연준, 유럽 중앙은행, 일본 은행이 일제히 통화정책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 등 정책을 발표한다. 이들 중앙은행은 최근 연일 초고강도 경기부양책을 쏟아낸 데 있어 이번에는 새로운 추가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기존 대책의 효과를 점검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그랬죠. 이 전염병이 전 세계에 막 이렇게 창궐하면서 미국도 마찬가지, 유럽도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 특히나 이제 유럽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금리 쪽으로 돌아가면서 대규모 양적 완화 프로그램을 돌렸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 마이너스 금리 전이긴 하지만 1.5%의 고강도 금리 인하 정책을 핀 적이 있었죠. 자, 여기서 이제 총알이 점점 떨어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 자, 27일 날은 중국 3월 광공업 기업 이익이 발표되고, 28일 날 일본 은행 통화정책 회의가 발표되고, 29일 날 미국 1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돼요. 자, 한국 시간으로 수요일 날 한국 5월 제조업 비제조업 BSI 지표도 발표되고, 30일 날은 미국 연준 FOMC 회의 결과가 또 발표가 돼요. 그래서 GDP가 여기서 상당히 안 좋게 나와도, 만약에 여기서 FOMC 회의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여기서 이제 약간 시장이 이제 약간 하향됐던 거를 좀 상쇄할 가능성이 높은데, 어떻게 될지 그건 모르죠. 아무도 모르죠. 그리고 유로존 ECB 통화정책 회의 결과 유로존 1분기 GDP 성장률도 발표되고, 근데 부정적으로 나올 거라는 걸 다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주에 이 지표들이 만약에 별로 썩 좋지 못하게 나오면 과연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켜보셔야 되고, 중국 4월 제조업, 비제조업, PMI 지수도 발표가 돼요. 그러니까 다음 주가 요 근래 들어서는 가장 중요한 어떤 주간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2020년 3월 3일 날 그 연준에서 이제 기준금리 결정한 게 1.25%에서 정확히 마이너스 0.5%를 급격하게 인하를 해요. 경기가 안 좋다. 근데 3월 3일 날 금리 인하를 하고 3월 15일 날부터 다시 금리를 마이너스 1% 대폭 인하를 하면서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0.25%인데 이번에 만약에 여기서 조금이라도 금리를 내리면 진짜 마이너스 금리 쪽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이제 곧 마이너스 금리다. 더 이상의 총알이 없다는 거죠. 자, 금리로 여태까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왔는데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을 해왔는데 마이너스 금리 쪽이다. 그럼 시장에서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양적 완화에서 사람들한테 현금을 지급해줬는데 그 현금들이 은행에서 마이너스 금리 쪽으로 점점 가면 사람들이 과연 은행에 저축을 할까요? 은행의 필요성이 대두가 될까요? 저는 은행의 필요성이 점점 희미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암호화폐 시장을 여러분들이 약간 포텐셜을 되게 크게 보셔야 될 게 어떤 부분이냐면 예를 들어서 카카오뱅크와 업비트의 조인, 예를 들어서 기존 금융권과 암호화폐 거래소의 조인, 기존 주식시장과 암호화폐 거래소의 조인,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시면 아마 앞으로 향후에 이제 어떤 금융시장에 관해서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현실적으로 많은 것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마이너스 금리 쪽으로 가면 은행의 어떤 존재 가치가 점점 희미해지고 결국에 암호화폐 시장 이런 것들이 이 시장에 많이 투자 어떤 수익 면에서 많이 부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다가올 일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FATF 권고안이 또 이게 한 가지 또 작용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7월 달에 기관 투자가 그리고 암호자산 투자 그룹들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나 모건클릭이나 그런 데가 대거 이번에 7월 달에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대규모 행사가 어떤 식의 영향을 올 여름에 이제 펼칠지 모르겠지만 저는 단기적으로 소폭의 암호화폐 장세가 조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이후에 시간이 약간 한두 달 지나서 6월달 중순이나 7월달 쪽으로 가면서는 하여튼 되게 많이 풀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기대치가 많이 높지 않고 조금만 그건 약간 뒤로 밀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런저런 어떤 실질적인 경제 지표하고 금리 정책의 방향성하고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또다시 이제 궁금하신 어떤 그런 것들은 기사를 찾아보셔가지고 디테일하게 다 읽어보시고 암호화폐 투자하시는데 접목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다음 주가 저도 이제 궁금하네요. 맨날 똑같은 뉴스들만 계속 나오니까 어떤 날은 백신이 나왔다, 어떤 날은 그게 효능이 없다 막 이렇게 나오니까 애들 장난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뉴스 보기도 좀 약간 그렇더라고요. 예, 어쨌건 그래서 다시 유튜브는 다시 또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